혹시 제가 죽고 나서 이걸 발견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아끼던 며느리를 잃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75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군요. 2년 전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이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20평대 아파트.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아들 승재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10년 전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왔어요. 첫인상부터 참 순해 보이는 아이였죠. 키는 작은 편이고 말수도 적었는데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하던 날,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참 가늘고 따뜻했던 게 기억납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은이는 어릴 적에 친정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챙겨줬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빨래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지은이가 달려와서 빨래를 다 해주고 갔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허리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장철이 되면 지은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김장하러 갈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주말마다 와서 김장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다 주곤 했죠. 저도 딸이 없어서 늘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은이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지은아, 오늘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다. 저녁 먹고 가거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는 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명절이면 지은이가 일찍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힘들다고 난리인데 지은이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는 지은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지은이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들러서 제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갔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했는데 지은이가 오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드라마도 보고 수다도 떨고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정말 친딸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였을까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너 요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제가 걱정스레 물으면 지은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새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었나 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웃을 때도 예전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지은이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무슨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예전보다 더 가늘어진 것 같았어요. 더 챙겨줘야 하는데, 더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은이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믿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승재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어떻게 됐다고? 새벽에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대요. 뺑소니, 사고예요. 지은이가 죽었어요. 엄마,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제 손을 잡고 웃던 애가 새벽에 왜 혼자 길을 걷고 있었던 거야? 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지은이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차가워진 지은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왜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지은이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슬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영정사진 속 지은이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밝게 웃고 있더군요. 이렇게 웃던 아이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승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죠.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갑자기 떠나보낸 슬픔이겠지. 아들도 많이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사흘간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지은이가 보였거든요.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김치찌개를 끓여 오던 모습, 겨울에 감기 걸린 저를 간호하던 모습, 그리고 자꾸만 한 달 전부터 말라가던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분명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웃을 때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물으면 지은이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제가 한심했어요.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더 안아주고 격려해줬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지 못한 채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됐어요. 장례 마지막 날, 지은이를 화장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걸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정말 영영 못 보는구나. 다시는 지은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승재가 제 팔을 붙들어 줬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친딸처럼 아끼던 아이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저녁 드셨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전화. 이제 그 전화는 영영 오지 않겠죠.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안 났거든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은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집이 헛헛하게 느껴졌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지은이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사다 준 꽃병,
함께 고른 커튼, 지은이가 선물한 방석. 갑자기 지은이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아들 집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앨범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승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사진을 가지러 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잠깐 외출 중이라고 하더군요. 정리할 게 있어서 나갔다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은이가 살던 집인데 이제는 지은이가 없는 집이라는 게 자꾸 실감났거든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면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너무 조용했죠.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청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탁자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어요. 소파 쿠션도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었죠.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은 이렇게까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어딘가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신발이 현관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든지, 탁자 위에 리모컨이나 잡지가 놓여 있다든지. 그런데 이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지은이가 죽기 전에 청소를 다 하고 나간 걸까? 아니면 승재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정리를 한 걸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지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는데 손이 또 떨렸어요. 이 문을 열면 지은이의 흔적들이 가득할 겁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옷들, 화장품들, 책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도 역시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하게 정돈돼 있었고 화장대 위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 때 함께 찍은 사진, 시장에 갔다가 찍은 사진, 지은이 생일날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지은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이렇게 웃던 아이가 이제 없다니. 다시는 이 웃음을 볼 수 없다니.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지은이 옷들을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 옷장만큼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옷들이 막 구겨져서 넣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것처럼요. 왜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옷장만 이럴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옷들을 다시 개서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 개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즐겨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옷을 만지면서 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옷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바닥에서 뭔가 검정색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정색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네모난 형태였어요. 자세히 보니 녹음기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이런 작은 녹음기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지은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까? 손으로 녹음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때 녹음기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접혀 있는 작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은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죽고 나서 이걸 발견한다면 바로 녹음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제 죽음은 남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은이 죽음이 남편과 관련되어 있다고? 승재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죽음은 남편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승재가 지은이를 죽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승재는 장례식 내내 그렇게 울었잖아. 아내를 잃은 슬픔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지만 지은이가 왜 거짓말을 쓰겠어요?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지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녹음해 놓은 걸까? 녹음기를 켜보려고 했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집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하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써놨으면 이유가 있겠죠. 손발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라가던 지은이의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던 눈가, 괜찮다고 하면서도 힘들어 보이던 모습. 그때 지은이가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이 이상하리만치 깨끗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치운 것 같았던 느낌. 혹시 승재가 증거를 없애려고 청소를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편지는 분명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 죽음은 남편과 관련 있다고. 녹음기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지은이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였어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승재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승재가 돌아온 겁니다. 녹음기를 들고 있는 저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재빨리 녹음기와 편지를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숨겼어요. 엄마, 승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여기 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승재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진 찾으셨어요? 응, 찾았다. 승재를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지은이를 죽인 걸까? 제가 낳은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지은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승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연기일까? 진짜 슬픔일까? 엄마,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엄마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피곤하구나.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승재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착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녹음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빨리 집에 가서 녹음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지은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만약 녹음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만약 지은이가 착각한 거라면, 그럼 제가 우리 아들을 의심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일단 녹음기를 들어봐야 해. 지은이가 거짓말을 쓸 이유가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안에서도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목숨 걸고 남긴 진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니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아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 오늘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녹음기와 편지를 발견했다는 것. 경찰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살펴봤죠. 배터리가 나간 녹음기를 충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계는 잘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충전기를 가져왔어요. 녹음기를 충전기에 연결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녹음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지은이가 착각한 거면? 아니면 정말로 승재가 뭔가 했다면?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내를 해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편지를 남길 이유가 없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녹음기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충전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승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차갑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듣던 다정한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죠. 승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져오자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기고 간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리자고 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 집은 어머니가 사실 곳인데 왜 건드리냐고. 그러자 승재가 더 화를 냈어요. 그냥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어디든 보내버리든지. 그럼 집이 비니까 그걸 팔든지 담보로 잡든지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지은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승재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받을 집인데 지금 쓰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더러 엄마랑 친하니까 빨리 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거절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못한다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집까지 빼앗으면 어떻게 사냐고. 승재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내가 돈을 구해오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엄마한테 가서 빌든지 집을 담보로 잡든지 어떻게든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업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승재가 지은이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발로 차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승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맞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일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 아니면 집 담보로 잡자고 설득하라고 했어요. 구타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신음만 내고 있었어요. 승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엄마 집이라도 가져와야 살 수 있다고. 내가 엄마랑 그렇게 친하니까 빨리 구해오라고.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승재가 제가 낳은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제 집 때문에, 제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집을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더러 저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지은이가 저를 지키려고 막고 있었어요. 제가 버려지지 않게, 요양원에 가지 않게, 집을 빼앗기지 않게. 저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계속 들을 수 있겠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야 했어요. 지은이가 남긴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재 목소리가 좀 부드러웠어요. 지은이한테 좋게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화해하자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승재가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화해의 의미로 한잔하자고. 지은이는 거절했지만 승재가 계속 권했어요. 결국 지은이가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지은이가 어지럽다고 했어요. 몸에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승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술에 수면제를 탔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재가 계속 말했어요. 지은이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으니 사라지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지은이가 놀라서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기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잠근 거였죠. 그리고 옷을 뒤지는 소리, 뭔가를 옷 속에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녹음기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정신을 다해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재가 방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지은이를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희미하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경찰관이 저를 부축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승재가 지은이를 죽인 겁니다.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증거로 확보하고 바로 승재를 체포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 옆에 남아서 저를 지켜줬어요. 물을 가져다 줬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속 목소리는 분명 승재였어요. 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재를 체포했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은이 사망보험금을 타러 간 거였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타러 간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승재가 저항도 안 했다고. 경찰이 오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승재가 숨겨놨던 차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폐차장 근처에 차를 버려놨다고 했어요. 경찰이 그 차를 수색했는데 차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앞 범퍼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고 뒷좌석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승재가 지은이를 차로 친 다음 차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였어요. 그리고 새벽 길에 지은이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차로 쳤던 겁니다. 뺑소니,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면제 병도 발견됐다고. 그리고 지은이 명의로 된 보험 증서들도 나왔다고 했어요. 승재가 지은이 몰래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던 겁니다. 사망보험금이 꽤 큰 금액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승재를 경찰서로 데려오고 있다고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얼마 후 승재가 경찰서로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끌려왔어요. 멀리서 봤는데 승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승재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경찰관이 나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승재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는데 녹음기와 차량 증거를 보여주니 바로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승재가 한 말을 경찰관이 전해줬습니다. 승재는 지은이와 이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이 필요했는데 지은이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했는데 지은이가 끝까지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이혼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혼하면 당신이 어머니를 죽일 것 같아서 못 해주겠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도 안 한 거였어요. 자기가 떠나면 승재가 저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견딘 겁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승재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이 망하고 있는데 아내는 시어머니 걱정만 한다면서. 그래서 지은이를 없애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면 빚도 갚고 사업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도 승재였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를 죽인 다음 날 집에 돌아와서 흔적을 다 지웠다고 해요. 부서진 방문도 고치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도 다 치우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은이 옷장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지은이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겼는지도 몰랐고
옷장을 뒤질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옷장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재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보험도 미리 들어놓고 뺑소니처럼 꾸미려고 새벽 길에 버렸다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재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며느리를 죽였다니.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만나보시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지은이가 죽었습니다. 제 집 때문에 저를 지키려다가 지은이가 희생된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승재는 살인죄로 기소될 거라고, 계획적 살인이고 증거도 명확하니 중형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며느리를 돈 때문에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가야 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승재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승재가 제 쪽을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만 봤어요. 재판장이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승재의 죄를 나열했어요. 계획적 살인, 사체 유기, 보험 사기 시도, 증거인멸.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녹음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법정에서 녹음 내용이 재생됐어요. 승재가 지은이를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수면제를 탔다고 말하는 소리, 차로 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들어도 끔찍했습니다. 변호사가 승재를 변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업 실패로 정신적 압박이 심했다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보험을 미리 들어놓은 것, 수면제를 준비한 것, 집을 청소한 것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관이 승재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승재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죽은 아내한테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이성을 잃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승재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미안하다고, 지은아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지은이가 한 달 전부터 많이 힘들어했다고, 얼굴이 말라가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지은이 직장 동료도 나와서 지은이 팔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물어보면 넘어져서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두 지은이가 승재한테 맞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언들이었어요. 마지막 재판 날이 왔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에서도 많이 왔더군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승재는 아내 이지은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재판장이 형량을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승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어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최고형이었습니다. 승재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승재가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고 경찰관들이 승재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승재를 봤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고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추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진을 꺼내 봤어요. 사진 속에서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이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장한 유골이 작은 납골당에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최고급 납골당을 알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납골당이었는데 경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비용이 꽤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납골당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 중턱에 있어서 전망이 좋았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지은이 위패를 모시는 곳도 깨끗하고 밝았으며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지은아, 여기가 마음에 드니? 엄마가 예쁜 곳으로 모셔왔어. 위패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매년 올게. 아니, 자주 올게. 너 보러 올게.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지은이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하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 승재 때문에 지은이가 죽었고 제 집 때문에, 제 때문에 지은이가 희생됐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은이가 남긴 마지막 말,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그런 지은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은이처럼 사는 것,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파는 거였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아파트, 승재가 그렇게 탐냈던 이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지은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었어요. 이 집을 보고 있으면 자꾸 지은이가 맞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가격도 괜찮게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시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방 하나에 부엌 딸린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돈으로 뭘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
지은이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요. 근처에 노숙자 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어요. 쉼터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이곳은 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식사 준비를 돕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노숙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은 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분, 저마다 힘든 사연을 안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승재도 이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길을 잃은 거라고. 하지만 승재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죄 없는 아내를 죽이는 선택을 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사흘은 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다른 곳에서도 봉사를 했어요.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청소를 돕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판 돈 중 일부는 기부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도 기부하고 아동복지시설에도 기부하고 독거노인 지원단체에도 기부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은이를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자꾸 가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지은이 위패 앞에 앉아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고 있어.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좋으시더라. 엄마가 해드린 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 있어. 집도 팔았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혼자 살기 딱 좋아. 내가 걱정했던 그 집은 이제 없어. 그 집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미안해. 승재는 무기징역을 받았어.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엄마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 너를 그렇게 죽인 걸 어떻게 용서해.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그런 아들을 낳아서 위패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납골당 주변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가을을 좋아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기일에 맞춰서 납골당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꽃을 가득 가져갔어요. 위패 앞을 꽃으로 채웠습니다. 지은아, 벌써 1년이 지났네. 엄마는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내가 지켜줘서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은 아니구나. 너는 엄마 배에서 나온 딸은 아니지만 진짜 딸보다 더 소중했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도 참았는지.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자기 목숨보다 엄마가 더 소중했던 거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엄마를 지켜준 것처럼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줄게.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
그게 엄마가 너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은이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며느리였지만 딸보다 더 소중했던 지은이. 시어머니였지만 친어머니처럼 따라줬던 저. 우리 사이는 혈연보다 깊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음 주 봉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화요일엔 노숙자 쉼터, 목요일엔 복지관, 토요일엔 장애인 시설. 바쁜 일주일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은이라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 지은이는 제 며느리였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줬어요. 제 친아들보다 더 저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지은이처럼 사는 거였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은이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도 오늘 열심히 살게. 그리고 집을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지은이가 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지은이는 떠났지만 지은이가 보여준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남을 돕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며느리였지만 딸보다 더 소중했던 지은이.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해.